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한 대표의 주식투자 백과사전. 자, 저번 시간에는 돈과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죠. 이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네,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화폐는 네, 어떤 식으로 현재까지 네, 거쳐서 왔는지, 그리고 이 화폐라는 것이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 드린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이 화폐 시스템이 근본 위제였죠. 근본 위제. 근본 위제라는 거는 이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뭐 지폐로 화폐를 사용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 돈이나 화폐라는 것 자체가 금을 기준으로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은 뭐랄까 어떤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죠. 문제점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금이라는 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금. 음, 금은 왠지 뭔가 보면 일단은 금이라는 거는 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간단하게. 금이라는 거는 뭐 금이라는 게 어떤 뭐 화폐로서의 어떤 왜 가치가 있었는지 금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일단은 금이라는 거는 색이 변하지 않죠. 색이 변하지 않고 또 어떤 특징이 있죠? 금이라는 거는 다른 금속과 어떤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반응을 하지 않죠. 자연 상태에 있을 때 이 금이라는 거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뭐 금리를 씌우기도 하고 그죠? 녹이 안 선다는 거죠. 음,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 그래서 어,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금이라는 게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이 어떤 교환의 수단이 되는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내 신분이 뭐 올라가고 지위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네,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게 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는 뭐랄까 이 금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돈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소금. 근데 이 소금은 음, 녹잖아요, 그렇죠? 소금은 녹을 수 있어요. 녹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이 옷가물도 돈으로 많이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포목, 이런 것들이 화폐로 쓰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군포를 막 걷어가고 그랬었죠. 어, 근데 이런 것들은 화폐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런 뭐 유용성이 없었던 거는, 뭐 화폐라는 거는 휴대성도 있어야 되고, 보관도 용이해야 되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어, 그래서 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 굉장히 좀 화폐로서 어떤 화위를 이끌어낸 그런 금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거는 그런 문명인은 없죠. 네, 금이 어떤 귀하다 안 귀하다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 그런데 이런 금이라는 게 화폐로서 길게 가지 못하고 어떤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바뀐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광에서 이렇게 캐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지가 않죠. 화폐 같은 거는 은행에서 우리가 막 찍어내면 되는데 이 금이라는 거는 금광에서 우리가
캐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성이 있는 거죠. 한계성이. 그리고 금이 많지가 않으니까 교환이 잘 안 되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뭐 금값이라는 게 막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내가 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 금을 유통을 시키겠어요? 금값이 올라갈 건데. 유통을 시키지 않고 금을 어딘가 내가 보관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유통의 수단이 돼야 되는데 화폐라는 거는 어떤 그냥 축적의 수단이 되는 거죠. 뭐 지금의 화폐도 좀 많이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금은 특히나 그래서 이 금본위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국제 결제 시스템 네,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교환의 수단으로 하기에는 뭔가 효율성이나 신용성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을 보관을 해놓고 어떤 지폐라는 것을 통해서 신용장, 그러니까 지폐를 이제 신용장으로 금이 저기 있으니까 이 지폐로 어떤 신용장을 보여주는 거죠. 음. 근데 이 금이 진짜 그 어딘가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뭐 컴퓨터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금이 정말 있어서 그런 신용장을 주는지, 어떤 그런 신용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근본이제에서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근본이 뭐 화폐가 됐든, 근본이 화폐가 됐든, 신용화폐가 됐든, 뭐랄까, 이런 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붕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화폐 시스템.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어떤 시스템? 신용화폐 시스템에 살고 있죠. 신용화폐 시스템. 근데 이 신용화폐 시스템, 뭐 근본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화폐 시스템들이 붕괴가 되지 않으려면 돈을 계속 풀어내야 돼요. 시중에. 그래야지 이 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 돈을 계속 찍어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양극화. 자, 누군가의 노력으로, 자, 시장에 풀어진 그 음, 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기업도 보면, 자, 수익을 많이 내죠. 근데 그 대기업들이 이 돈을 시장에, 수익을 많이 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돈을 시장에 이렇게 막 푸나요? 풀지 않죠. 뭘로 가지고 있죠? 유보율로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그냥 꾹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를 이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 어떤 노동자들의 힘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이 이 노동자한테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유보율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자사주를 사서 그냥 돈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는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 많이 벌고 이런 노동자들은 노동만 계속 하는 거예요. 노동만. 그래서 문제는 돈이 이렇게 많이 벌려서 순환이 되면 괜찮아요. 순환이. 근데 순환이 되지 않고 한쪽에 가서 쌓인다라는 거죠. 계속. 쌓이고 시장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뭐를 만들죠? 양극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가 어떻게 된다? 고갈된다.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화폐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으려면 어디선가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풀어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이런 화폐의 고갈은 뭐 자본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을 풀어내는 것, 돈을 풀어내는 게 뭐죠? 통화량의 증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이런 통화량을 쭉 증가시키는 거는 어떤 화폐 시스템마다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는 결론적으로 화폐 시스템의 어떤 붕괴를 막는 데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어떤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거는 뭐가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냐면, 자,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부채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자, 100만 원의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죠? 뭐 지급 준비율을 10%라고 하면 이 10만 원만 빼고 나머지 90만 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을 시켜줄 수 있죠.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쵸? 또 누군가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시키면 자,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 90만 원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9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또 뭔가 뭐 돈을 만들어내는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은행에 예금을 하죠. 은행에 또 예금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한 9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90만 원을 벌어가지고 90만 원을 예금을 했다. 그러면 또 10%를 빼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는 또 돈을 찍어내서 죠.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가서 묶이니까 계속해서. 근데 이자를 이제 낼 수 있는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을 찍어내서 또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통화량의 증가를 이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죠? 또 예금한 돈은 또 들어가고 누군가에게는 대출을 가고. 그래서 이런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은 뭐하고 같다? 뭐하고 같다? 부채의 증가.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그래서 화폐 시스템의 어떤 수명이 증가를 하면 통화량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만큼 부채도 계속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가 넘어갔어요. 250%. 일본의 부채는 자, GDP 대비 현재 253%.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통화 증가량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부채가 일본하고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뭐가 문제죠? 시중에 돈이 많아. 널린 게 돈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라는 게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라는 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과거를 봤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금리를 올려서 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기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이 자, 이렇게 달러를 그러니까 자본을 수출하던 미국이 이 자본을 싹 걷어들이는 거죠. 이 달러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높이면 금리가 높으니까 자, 해외로 많이 유출돼 있던 이 달러들이 다시 싹 걷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928년에 뭐였죠? 미국의 긴축 정책. 이거를 지금 미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11월 달에는 넘어가고 자, 12월 달부터 해서 자, 언제까지? 자, 2020년 6월이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을 더 이상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자, 시중에 돈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뭐죠? 자, 관세를 높이는 거. 자, 관세를 높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관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붙어서 자, 2,0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살까요? 과거에는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2,000원으로 올라가면 이거를 살까요?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은 살 수도 있지만 힘들죠. 그러면 뭐가 된다? 소비가 위축이 되죠. 자, 소비가 위축이 되면 뭐도 위축이 된다? 투자도 위축이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오는 거죠.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뭐가 온다? 대공황. 대공황은 정말 답이 없는 패닉 상태죠. 패닉 상태. 그래서 이런 대공황이 몇 년 동안 됐었죠? 1929년부터 1939년. 거의 10년 동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반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부채가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하고 그리고 그 부채가 한계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시장에 이제 공급되는 돈들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율로 전 세계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통화량을 증가를 하면 개별 국가들도 다 미국을 따라서 돈을 많이 지금 풀어놓은 상태죠. 근데 미국이 돈을 더 이상 풀지 않으면 이 개별 국가도 따라서 돈을 더 이상 풀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를 축소시킨다? 자, 기업의 축소, 인구의 축소. 기업을 축소시킨다는 건 뭐죠? 기업의 대부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최후에 남는 하나만 살아남는 거죠. 마치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는 모든 기업들은 다 죽고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 거대 이제 기업 집단이 생기는 거죠. 기업 집단. 기업 집단이 생겨서 시장을 장악하고 왜곡하고 자본을 독점적으로 네, 취하고 그래서 기업이 그런 식으로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들은 다 죽게 되는 그리고 인구 축소는 뭐죠? 한마디로 인구 축소를 가장 쉽게 시킬 수 있는 건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기업 축소와 인구 축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닥쳐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문제가 물론 안 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준비할 수 있는 거. 준비할 수 있는 건 자, 이런 화폐 시스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실용화폐 시스템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자, 근본이제. 그죠? 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금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쵸?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근본이제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이건 모두 뭐가 된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금이 다시 어떤 화폐가 되는 그죠? 그리고 다시 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면 그쵸 좋겠죠.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네, 반복이 되고 있는 과거에 네, 반복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똑같이 네,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힘든 대공황을 통한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다면 지금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갈 것이고 그런데 역사적인 교훈을 얻지 못하고 네, 그랬다면 그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설마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이 돈이 뭐 휴지 조각이 되겠어? 그렇게 안일하게 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될 때, 자, 기업의 축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했죠. 그러면 자, 개인들의 긴축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의 긴축 사항은 나라에서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국 뭐 이런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은 뭐 산업 내 경쟁력을 뭐 일으키기는 하지만 개개인 간의 이런 그쵸? 뭐 양극화에 따라서 생기는 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뭘로 가죠? 혁명으로 가죠. 혁명. 하지만 뭐 정부가 됐든지 아니면 화폐 권력이 됐든지 그들은 개개인의 그런 서바이벌 게임에는 전혀 염두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공부 많이 해보시고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쵸? 모르고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 남지가 않았죠. 2020년 6월 이때 미국의 연준 네, 금리 인상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는 뭐 볼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이 알아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누군가와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토론도 하시고 하시겠죠? 자, 여기서 네, 주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